그리고 바깥이 너무 아름다운데 오늘 강연 대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있는 문자 발명가들의 첫 번째 이제 대담 행사이고요. 오늘 귀한 두 분 제가 모셨는데요. 한 분은 이제 종림 스님, 그리고 또 한 분 대담 같이 진행해 주실 분은 김남시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 문자 발명가들은 이제 세계문자 심포지아 2015의 학술 행사에 이제 대담 행사의 하나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림 스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림 스님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고려대장경을 이제 디지털화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번 행사가 문자 발명가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유물로 존재하던 탁본에 유물로 존재하던 이제 고려대장경을 탁본을 뜬 다음에 디지털 파일로 바꿔서 누구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어를 만든 정말 문자 발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담 김남시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종림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김남시입니다. 들리시나요? 사람들이 좀 크게. 네, 여기다 볼게요. 네, 지금 기획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림스님께서는 대장경을 디지털화 하셨다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 영역에서 많은 텍스트들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것이 종림스님이 디지털화를 하셨던 내용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불교 경전이었고, 이게 종교적인 하나의 경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저희가 문자와 관련돼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저는 불교나 이런 면에서는 논의는 아닙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처음에 좀 수월하게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 대장경이 지금 꽂혀 있는 목판의 형태로 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화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좀 과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판에 있는 걸 디지털화를 하시려면 뭘 하고 어떤 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처음에 이제라고 대장경을 전산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의 실제로 꿈을 꾼 거는 제가 다른 거라요. 에덴의 민족의 에덴의 용이라는 인간지능 발달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모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지능 발달을 하면서 아메바부터라도 지능이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마지막에 컴퓨터장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지능이 어떻게 확장되고 내가 될 건지. 그거 보면 저는 작품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행사에 그때 도서관장을 잠시했어요. 도서관장을 하면서 행사에 있는 책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게 대장경, 8만 대장경, 항목은 하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종은요, 1,500종 있는 거예요. 1,500종이. 근데
1,500종이 넘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해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문 불자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진짜 벽이 되게 많아요. 진짜 한문이라는 벽, 그것도 우리한테 되게 벽이거든요. 벽이고 또 하나 게 뭐냐 하면 양이다, 양. 진짜 우리가 진짜 질릴 정도로 많은 양 경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도서관에 있으면서 이거 목록하고 채소, 해제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80년 말인가 90년 초중에 우리나라 컴퓨터가 막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문도 안 됐어요. 한문도 안 되고 한글도 겨우 10번 지금 들어가지고 입력하고 계산능이었는데 그때 만일에 이걸 전산을 하면요 진짜 우리가 가진 부담 작품 같은 불교 세계가 오겠다. 그런데 80년 말에 중앙 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거 와서 한 6개월 배웠어요. 배워서 그때는 실용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보자. 컴퓨터 관련 기술들을 배우셨다는 말씀. 학원. 학원에 가셨어? 예. 예. 그런데 그때 실제로 이라고 천공 두문 들어가지고 계산하는 정도지. 그 학원 선생도 이라고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런 데서 전혀 몰랐어요. 인문계 사용하는 그런 거는 그렇다. 80년 중반이나 몰랐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걸 인문계 사용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가 생각했죠. 꿈 같은 그게 오겠다. 그때 이제 꿈은 그랬는데 또 몇 년이 지난 거죠. 지나다가 90년대 들어가지고 한문이 한 3,000자, 그 다음에 6,000자 눈이 강했어요. 가능하고 또 입력 기술도 중국에서 그때 몇 가지 입력 기술이 있어요.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입력 기술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한문도 6,000자 가능하고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진짜 우리는 이게 사업으로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회사 뒷방에 앉아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죠.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 전산화의 역사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80년대인가요? 아래 한글 그 워드프로세스 도스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스가 나왔던 게 80년대였던 것 같고 그때는 아직 이제 이 한문 입력도 안 됐었잖아요. 그때 직접 컴퓨터 학원에 가서 그걸 배우셔가지고 90년대부터 실제 게임만 하다가 직접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컴퓨터 기술을 배우셨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이제 그 목판으로 이 회사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럼 전산화하려면 먼저 이걸 다 꺼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있는 우리가 발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목판이라 해요. 목판도 지금도 그대로 했고 그걸 이제 공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찍어가지고 인증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막 그게 그때 60년대인가 60년대 동국께서 그걸 영인을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다 찍어서 찍어놓은 걸 책을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영인본을 사용해서 하고 영인본이 우리는 작업할 때는 영인본으로 참고를 했지만 실제로 인기한 걸요. 인기한 것을 스캔해서 스캔해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근데 영인본이면 기본적으로는 그 목판에서 인쇄를 한 거를 책으로 묶어낸 책이 영인본이 있는데 다시 또 인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때 다시 인쇄는 아니라 그냥 온본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랬죠. 온본 스캔해가지고
근데 그 원본을 스캔하려면 공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도 이제 그림 가서 보고 가서도 봤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빼서 이 그 뭐라고 하죠?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다 찍은 걸 다시 스캐닝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진짜 대인사는 대단경입니다. 우리한테 정보이기보다는 진짜 오히려 신앙의 대상인데 어떤 식으로 노타치가 있고 아예 모셔져 있는 일을 우리한테 그 정보로서 보여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저는 그랬죠. 진짜 이게 와 보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해 그보다는 정보로서 하늘이 막 한 채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특히 불교 입장에서의 하나의 종교적인 유물 같은 거로 여겨지고 있었던 건데, 정인 스님께서는 그 내에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를 끄집어내서 이게 좀 알리거나 확산시키고 싶다. 예,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교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보면 불과 실제로 작업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 아니면 경영사의 문제 아마 거의 불가능했어요. 민대한 밤부터 그랬고 검색 그 당시 기술적인 그런 거 거의 불가능. 그냥 의욕만 가지고 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제하했지. 아마 우리가 기술적인 거 따지고 경영상 이런 걸 따했으면 아마 그 작업은 아무도 검증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진짜 무식하니까 크게 뛰어드는 아마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불교 경전은 성스러운 거라요. 성스러운 것을 막 지어가지고 누구나 다 자꾸 그러니까 보게 하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렇고 성스러운 사제권을 이라고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는 또 선종이잖아요. 선종이 가지는 불임자적인 입장 또 성스러운 숭배의 대상 이걸 공개하는 거 그건 바로 하나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일면도 되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자꾸 반대로 좋아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좋아하는 측면이 뭐냐 하면 불교계가 그런 일이 80년대 말 그 무렵에 실제로 불교계가 이조 때도 거의 부대접받은 그런 측면이 있죠. 일제 때로만 해도 불교계가 조금은 우리가 말하는 교화, 근대화, 계획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한용운 스님 이야기든지 이제 우리 정선님도 그냥 하는데 그릇이 계획을 하려고 많은 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이 발생된 것도 그때 일본 불교에 대한 반동이었어요. 이제 정체성 장면 반동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교계를 조금 이제 계획해보자고 일제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비구 대처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요 불교를 바꿔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교리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테마를 아니면 제도적인 측면이었어요. 제도적인 측면에 거의 주력을 뒀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인 계획을 하려고 노력했더니요. 그게 그렇게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게 이제 일본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비구 대처이라고 정화라는 이런 거
서로가 갈등하게 가졌던 그런 부분도 진짜 이렇고 사람들이 교리 문제는 아니라고 오히려 이렇고 운영, 예산 그런 측면이 더 많은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저 과정에 그때 진짜 이렇게 재산, 인력 다른 거 진짜 그러니까 정화 싸움한다고 스님들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80년대, 70년대 정화가 그 60년대 끝났어요.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기 새로 시작했고 그 후에 새로운 일이 됐고 큰 나온 사람들은 불교 자체 그거보다는 오히려 민중불교, 민중불교, 민족 이제 다른 사상적인 그걸 가지고 불교를 계획했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80년 이후지.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불교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80년 말에 되게 이제라고 진짜 했어요. 힘을 잃어서 시들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마 선거 그런 바람도 있고 80년 말에 그러니까 민족도 민중도 정치인들 선거 바람에 진짜 맥을 못 쳤어요. 80년 만에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되게 암담한 진짜로 전망적고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뭐냐면 그전에 그러니까 그게 근데 기대라도 있고 뭔가 그치다 보면 되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 있고 자체내는 그때 80년 말에 대가 그렇게 가라앉은 그런 상태였죠. 그게 결국 94년도 지금 있는 그런 걸로 발전하게 80년 말에 그런 상황에서 불교에서 진짜 희망, 이상 찾아볼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80년 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스님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다 가고 에이 이제 공부는 하지 뭐 하면서 다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 사상 불교를 새롭게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진짜 그렇게 싫어서 너무 저는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정과사에 막 진입하는 그 꿈을 그릴 때 그럴 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든지 우리 사상이든지 이런 가지고 불교를 새롭게 한다는 그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이게 이제 전산화지. 전산화까지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 그게 달라지는 거래요. 그 같으면 진짜 이거 아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뀌기 싫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오히려 저는 불교도 새롭게 만든다. 그거는 진짜 우리는 제도 사상 했지만 그거 이제 진짜 아마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바뀌기 싫어도 바뀔 수밖에 없다. 나는 불교를 새롭게 하거든요. 한 수단, 방법 진짜 좋은 수단으로 새롭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이게 불경을 디지털화한다라는 게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디지털화하면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쉬워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편리성만에서 생각을 하는데 스님 말씀 들어보면 스님이 하셨던 이 작업이 일종의 되게 큰 정치적인 혹은 계획적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불경으로만 신성한 물건으로만 있었던 것을 내용을 끄집어내서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산화하는 과정이 이제 소위 이제 불교계에 대해서의 어떤 새로운 흐름, 개혁 이런 것과도 또 맞물려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실제 이제 이전에 라틴어로만 돼 있던 성경을 또 번역해서 알리고 이러면서 이뤘던 게 종교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디지털화 자체가
그러니까 단지 정보의 형태가 바뀌어진 것뿐만 아니라 되게 큰 어떤 사회, 문화, 정치적인 변화도 연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네. 그런 의도지. 네. 의도 같은 건 다른 것도 되게 많죠. 예, 개혁자셨겠네요.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예, 진짜 불교를 바꾸는 한 수단일 수 있겠다. 예, 그게 네. 제일 컸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서요, 진짜 불교계가 그렇게 공헌을 못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불교계가 뭐 조직 자체도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이 그런 조직이 몇번으로 있었고, 진짜 사회는 이렇게 뭐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불교계는 그게 정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해갖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보겠다 했을 때 불교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근대화 과정에서요, 불교가 실제로 사회를 뒤쫓아가기도 바빴어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를 뒤쫓아가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전사나 이 분야에서는요, 우리나라 분야에 불교에서는요, 세계에서 제일 앞장치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중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찌되라고 그때는 중국도 갓 입력 당 그것도 일본도 겨우 이제 시험 단계에 네. 예. 아무도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다 보니까 뭐다 명분이 자꾸 이제 진짜 국내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앞장치고 나가고 예. 결과도 이제 제일 먼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을 그때는 많이 받았어요. 후원금은 30-40% 진짜 후원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게 그때 아까 80년 말 상황에서 이야기했을 때 진짜 불교에 대해서 꿈도 없었고 그럴 때 그거 진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주위에 사람도 그랬고 또 그때 이라고 불교의 내부에 명언이라고 처져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밖으로 이제 나가고 이제 불교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 하나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도 재밌는 사람들 알고 그랬고 뭐 그게 주위에 불교에서 진짜 재밌어 했던 분 성벽 떠났어. 우리도 뭐 할 때 진짜 이건 성벽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 데까지 하자.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실제로 아마 뭐 불교계 내부의 그런 거고요. 아까 뭐 정부와 사회의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 불교가 아니라 불교계가 그동안에 대개와 우리가 현대화라고 불교화라 그게 적응을 못하고 내부에 갇혀 있어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가요. 학문대도 불교 한국철을 하면 유교지 불교가 포함도 안 돼요. 한국 철학계도 불교 포함이 안 돼요. 동양 철학하고 유교지 그것도 아니고 철학계, 종교계도 그걸 못했어요. 불교가 지지라고 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 저는요 가상현실 정보하고 이제 거기에는 저는 빈 땅에다 살겠어요. 빈 땅에 누군가가 빨리 진입해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그 빈 땅에다가 진짜 가서 빨리 가서 깃발 꽂으면 됐다. 인터넷 연결. 인터넷상에. 예. 그래서 이제 불교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다른 게 이제 제로 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딱 그랬어요. 만인에게 전사를 준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요 다 자기식의 불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불교. 아마 전사라고 나는 제일 했던 게 만일에 출발점하고요 네. 정 두 개만 정해진다고 그러고요. 내가 생활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정을 가능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전사를 준다고 그러면 내 불교, 내 식의 불교를 개인이 다 이라고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자기의 불교. 예. 예, 그러죠. 그러면 만일에 불교가 가진 아까 뭐 한계 이야기했지만 한문도 한계지만 양도 한계거든요. 예, 지금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네, 그렇죠. 선종인데라고 한불교라고 그거 한대요. 선종, 정토 뭐라고 그 다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몇불까지. 그 이념적인 그 다양성이니까 갈등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내부에서도 갈등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아직 종지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불교가 정가되고 하면 나는 불교가 뭐랄까 전초 전국 시대 네. 그런 시대가 왔으면 예. 나도 그 중에 하나로 참석하고 예 그러면 불교가 정리가 될 거다. 네. 거기서 살아남은 자만 살아니까. 예. 그러니까 만일에 먼저 앞장서서 좋은 생각, 오히려 느린 명만 지나 불교도 좋아질 거고 세계도 좋아질 거다. 예, 그건 그런 거였어요. 지금 이제 확인하셨죠. 동일스님 디지털화 하신 건 단지 이게 디지털화해서 접근 쉽게 하겠다라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불교계의 개혁이라는 아주 큰 이제 이런 포부와 결부되어 있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건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개혁을 문자의 형식을 바꿈으로써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오판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딱 저장되어 있다가 여기에서 이거를 텍스트로 끄집어내서 이 정보화 시켜서 인터넷에 이제 올린다. 이렇게 글자의 형태가, 문자의 형태가 이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뀜으로써 되게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스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텍스트를 읽고 누구나 자기식으로 이 경전을 해석해서 자기식의 불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지식 자체도 민주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의 불교계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변화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네. 바뀐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의 말을 갖다 원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부처님이 말씀을 소개도 하고요. 그건 다 정성의 복이다. 다르게 듣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바뀌게끔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했을 때는 네, 그렇죠. 말. 예. 그런데 불교에 그런 걸 이제 교체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침을 준 거는 소리로서 준 거라. 그 소리는 귀를 통해서 기억이죠. 예. 기억에서 다른 사람한테 도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은요 소리예요. 소리예요. 예, 그 소리 그러니까 그걸 성이라고 소리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체는 소리에 있는 거라. 근데 그게 그 다음에는 문자로 그렇죠. 기록이 되잖아요. 예. 기록이 되면요 소리가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은요 귀가 주가 아니라 눈이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억이 아니라 생각이 그걸 된 거예요. 그것도 물론 기억도 하긴 하지만 생각 예, 그거 이제 그러되면요 초기에 우리 경전 다 여시하면 부처님 한 말 나 이렇게 들었다고요. 들은 사람이 최고였어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야 이거. 책을. 책을 본 사람이야 진짜. 네. 적은 거예요. 보면요 그게 이제 교체가 그게 뭐냐면 소리에서 이게요 글로 바뀐 게 그게 이제 개념이죠. 개념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생각. 그렇죠. 개념화 그게 이제라고 그래 그게 이제라고 소리에서 개념 법.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개념이 제일 문제되기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제일 가까운 예. 건데. 그래야 뭐가 이제 문제가 가지는 개념이 가지는 한계지. 그런 것 때문에요. 선종에서는
불림문자. 네. 문자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굉장히. 예, 뜻, 마음이라 마음. 부처님 마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 소리에서 지식과 문자 이제 그거 했고 그 다음에 그게요. 그러니까 법도 우리가 논리적인 법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무식인 법, 자연의 법 예, 그런 식의 법으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 법이 법에 맞아야 됩니다. 부처님 말했든 안 했든 법에 맞아야 됩니다. 문자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까지 한겨보니까 그 다음에는 직지인식 변론이에요. 네, 이런 떨어지도 믿을만하지 못 된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이라 마음.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변화가 돼요. 네, 변화 과정에서 이렇게 해인사 하는 대장님이요.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거든요. 팔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판 같다면 팔자. 예. 팔자는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아마 팔자가 우리한테 아마 준 그거는 아마 인간한테 맞아요. 아마 그만한 그런 배달을 준 게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팔자는요 중국 우리나라가 거의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갖고 서양의 팔자같이 그게 그러니까 이민 대중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힘들까지는 못 이끌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요.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팔자, 목판 그런 게요. 우리 누구 정말 돼가지고 검습할 때 세계 최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 이제 문화 힘까지는 못 이끌었어요. 진짜. 한번 활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기억을 했다가 이거를 전해주던 이런 방식에서 이제 이게 글자로 기록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글자로 텍스트로 접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도 서구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서도 특히 종교적인 문화들, 뭐 예수의 직접 말, 이슬람 그 말로 이렇게 전달되는 데에서 이게 이제 글자로 기록되고 나면서 어떤 일이 주로 생겨나냐면 이게 이렇게 소리가 아니라 스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제 기억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하메트가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여러 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말로 했을 때의 권위가 그전보다는 약해지는 그런 문자로 기록되는 그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말로 했었던 것이 이제 글자로 기록되고 나서 그 종교에 있어서의 어떤 이 의미가 조금 변화되는 이 얘기를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팔만 대장경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대장경을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러한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국책 사업이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장경은 네.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할 때는 어떤 이제 생각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장경이라는 형태로 나라가 나서서 이렇게 이전까지의 여러 불교 경전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대장경 그런 간단한 해석까지 대장경의 간단한 이야기는 하죠. 네. 아마 최초의 목판 대장경이죠. 목판 대장경이 만들어진 건 900년대 말이라요. 900년대 말인데 그 전에는 이게
서역의 언어가 중국 한어로 번역이 돼요. 그게 한 200년, 200년. 그게 한 200년부터 계속 이라고 중국에서는 그 서역의 말을 한 1000년 동안 거의 번역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중복된 것도 있고 한국어로 되고 하니까 그걸 언어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편집을 해요. 그게 이제 중경문화를 몇 가지 목록 계속 이제 그러니까 번역되고 그 할 때마다 그 분류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대량경이하고 그게 시초인데 네. 시초인데 그게 이제 목판으로 만든다면 필사에서 저는 목판으로 된 게요. 목판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말로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필사에서 필사로 전해지는 거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오류가 생긴 곳이 되게 많지. 정보를 복제한다. 그거는요, 활자가 생기기 전에 목판이 어떤 것은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게 진짜라고, 티벳은 거의 후대여갖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도 후대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보를 복제한 확실한 수단으로서요, 한 1000년간 거의 정보를 복제한 수단으로서 사용이 돼요. 그게 활자가 들어가나 되기 전에. 네.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요. 오히려 그 목판이 간다는 활자와 필사의 중간 그걸 거의 메워지거든요. 목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00년대 그때까지는 그때 몇년한테 목판을. 그럼 그때 이제 목판을 만든 이유는 필사로 전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수나 오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런데 대량경을 생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량경은 실제 인도에서는 대량경으로 편성되기 전에 거의 한국이 돼요. 그 대량경 정석이 산스크리트는 제일 먼저예요. 대량경 정석이 먼저예요. 그런데 한려는 우리가 지금 초기 경제는 그건 얼마 안 돼. 그거는 여러 어느 정도 편집된 대로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했는데 그것만 대량경을 하기에는 말하기에는 좀 그래. 일부러 암경이 일부요. 예, 그러면서 이거 이제 대량경으로 편집된 거는 한약 대량경이 제일 중국에서 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뭐 했던 거를 하는데 최초에는 간판에서 방금 정치 국가에서 주도해서 국가의 그 정치 한 수단에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이제 문화대국의 자부심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대장경에 입장되는 게요 국가적인 거의 공인이라요 공인.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그릇이 공통적인 공인을 못 받으면 대장이 입장이 안 돼요. 다 장애 불전이지. 장애 불전이 돼요. 공인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된 거는 아마 중국, 우리나라, 일본 거의 다 공인 정량으로 딱 그거 되고 그 다음에 뭐 속장 아니면 뭐 장애 불전 그래 그거 되는데 그게 아마 거의 99에 80년대 거의 확정이 돼요. 네. 그래서 조금은 변화가 생긴데 중국에서는 거의 아마 남송, 북송, 남송, 뭐 청년 왕조마다 그걸 만들어요. 뭐 청나때 누구냐 만들고 요새라고 중화인민공화국도 네. 중화대장경도 그렇습니까? 그걸 했어요. 네. 그건 아마 문화적인 자부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이제 정치 권력이 이걸 통해서 하나의 자신의 관판을 만든다는 공식으로 승인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국정화 논란 같은 관련이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도 어떤 의미에서 제국을 통일하는 그렇죠. 제국을 그걸 하는 수단이죠. 수단으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게 막 여러 판본이나 여러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 해석 판본을 이렇게 만든다는 행위는 되게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고려 대장경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겠네요.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해인사학교 두 번째 맺는 건데 그 전에 초절하고 있어요. 그게 1100년에 시작해요. 네. 1011년이면. 그게 980년에서 20년, 30년 후에요. 한나라에서 만들고 바로 수입하다가요. 요건 수립을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고대가 바로 세우고 그런 것도 느끼고 또 하나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초조는 아마 그러니까 중국에서 광판 촉판대장이 만들어지고 30년 30년 후에 20년이지 그때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려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국가 통치 이념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기도도 있었을 테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목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좀 흥미로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윤장대라는 게 있고요. 수륜이라는 그 목풍마 뭐 이렇게 해서 이 목판에 경들을 쓰여진 경들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지나가는 이런 의례 같은 게 있더라고요.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전을 기록한 천을 이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물레방아에 매달아서 하는 뭐 수륜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경전이 이렇게 쫙 있으면 신도들이 경전을 읽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손으로 이제 만지고 지나가는 행위가 되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있는 게 아마 용무사? 용무사 현장대가 그런데 거의 그게 아마 들어온 게는 그러니까 원나라. 예, 원나라 이후 그게 최초는 어딜까? 아마 저쪽이겠지. 티벳이겠지. 티벳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전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소리로 듣는 걸 진짜 듣기만 하면 되는데 글로 쓰인 거는 진짜 고고 생각을 해야 돼. 다 소리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대성불전 들어오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불전의 수지 독성이라고. 있고 가지고 있는다. 근데 그걸 이제 그 글자도 못 쓰는 많고 영어도 많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인 거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가지는 공덕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파한다. 그러니까 그 전하는 공도 되게 커요. 그게 이제 저쪽이 어디야? 티베트 쪽에 가면 지금도 다 있어요. 그 요한 산위의 깃발들 다 이런 막 써놨죠.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바람이 센 골자 고개가 이렇게 그거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요 더 멀리 가고 더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또 이래갖고 그 내과에서는 진짜 수차 물레방아에 달아가지고 그 경전을 이렇게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절가에 윤장대 손으로 돌리는 오늘 뭐 티베트는 그게 다 있는데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많이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안에 굉장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돌리는 게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부분도 대성불제에서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성행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용문사들이 하나 일본에는 아직도 진짜 큰 데는 이만한 집은 안 됐고 대장경 전체를 그 인간들은 담겨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게
우리나라는 그냥 갖고 형식적인 거 자기가 작은 경제를 넣고 일본의 대장경 전체를 운양대 안에 다 보관하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경전을 그 지금 말씀하셨던 천에 써서 바람에 이제 날려기도 하고 써서 돌리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을 바람을 통해서 멀리 이제 전파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경전을 읽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손으로 한번 치면서 이 경전의 내용을 내가 읽은 것 같은 이런 그 감정을 갖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를 대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경전은 텍스트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스러운 물건으로 대하는 소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전통이 있었고 지금도 불교계에서 경전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스님께서는 그런 경전을 텍스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이게 성스러운 유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텍스트로 보시고 그걸 이제 디지털화 하신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경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 유물로서의 신성함을 좀 뭐랄까 해체시키는 이런 성격이 있다고도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은 선생님도 저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 작업을 하실 때 디지털 작업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런 느낌. 그 예를 들면 스님께서 이제 디지털화해서 이제 인터넷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 경전을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수창이 이런 거 아닌 거죠. 그건 그냥 내용인 거죠. 텍스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요. 네. 그 진짜로 정보로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되게 많이 다른 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민수님께서 하셨던 작업은 이게 이전에 종교적인 이 관행에서 봐서도 되게 뭔가 크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른.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 왜 독송하지 않습니까? 스님들께서 절에 가면 경전을 자기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이제 읽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이거는 그건 내용보다 소리가 자체에 가지는 소리가 갖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 불교뿐이 아니겠죠. 별것도 그런 게 있죠. 대체 말씀이 있었던. 그렇죠. 예. 그 의자가 계신 기 같은 거죠. 예, 그거는 한자 한자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한 글자가 틀리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뭐 이슬람도 그럴 끼고, 예, 우리도 뭐라고 바람이, 네. 이런도 공부할 때, 할 때는 예, 소리를 틀리게 내면 그 효력을 방관이라고 오히려 헬래. 그리고 연불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가지는 힘, 공덕이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예.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한테 그 뭐라고 그러더라 소리가 인간을 편하게 해주고 뭔가를 이제 이끄는 그 힘 같은 거. 네. 그걸 뭐라 그러는데 소리가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마 그런 게 지금도 예배일 때 그건 내용보다는 소리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소리를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제 불경은 이렇게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건데 이게 중국에서 한역으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경은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경을 읽으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금강경이나 뭐 그런 한역된 한역된 경이죠.
그러면 이제 애초에 후가모니가 말씀하신 이 말이 아니라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이제 한문을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건데 그래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주문 나가는 그런 건 번역 안 하고 역할을 하거든요. 네.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막 그런 사람이 혀를 약할까? 그러니까 그 소리와 관련해서도 선생님께서 하신 작업은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경을 이제 만지거나 날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멀리 퍼뜨린다라는 이 생각도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 자체가 소리 자체. 내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다르게 선생님께서 하신 건 이제 디지털화를 하신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요즘 디지털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불경을 이렇게 소리를 내게 만드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만드셨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작성해 주는 게 있어요. 독성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요? 한글들에게 아 그러니까 디지털화해서 이 문장을 넣으면 얘가 이제 그 기계가 컴퓨터가 요새 내부로 녹음기를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님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까지 저희가 잠시 지금 쉬는 시간을 잠시 갖고 다음 말씀을 더 이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선생님 좀 저희 질문 좀 받고 예. 선생님이 이제 목판에 있던 걸 갖다가 디지털 한다는 것은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리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들리면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방식에 의해서 쓰는데 문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굳어진 거라고. 그거를 다시 디지털하면서 해체시키고 자기의 방식으로 재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드레드식의 세력으로 연결이 있다고 보는데 그 뒤에 있는 그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워낙 지금 그 80년대 잠깐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이렇게 쪼여가는 그런 또 분위기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 작업하신 게 좀 그런 스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만 가지의 불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단지 불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름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같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면. 원래 아직은 이라고 별반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아마 학자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되는데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아직 유리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학자 그룹 그다음에 그한테 하나 두 단계는 더 거쳐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아마 그 해체 저는 오히려 진짜 해체를 해체해야 그 새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해체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되게 그 문자와 구술 시대, 또 문자 시대,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시대, 매체의 역사적 변천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그리고 문자 시대가 태동되면서 이른바 대장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큰 방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종림 스님은 저는 구텐베르그이자 루터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활자를 발명이라기보다는 차용한 독일의 한 상인 겸 발명가의 역할처럼 아주 훌륭한 활판을 만들어낸 것처럼 다시 이제 활판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만인의 불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터처럼 종교의 혁명과 같은 혁명적 발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자는 다 설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그적 발명의 여러 가지 양태와 과정을 설명하셨지만 루터적 변혁의 단초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저는 어쩌면 중국식 한역 불교의 디지털적 복원이라는 게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특정 정파의 종교색을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종림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글대학도 우리가 전사됐어요. 한글대학 때 지금 뭐 그렇게 제일 그러니까 뭐야 남방불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의미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로마나이즈된 의미다. 근데 그거는 일찍 됐어요. 태국 광실에서 그걸 해가지고 일찍 됐고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한역에 갇혀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라고 남방불교 그거 됐죠. 한역 그 이제 마블 단계죠. 한글 아마 영어 티베트로 거의 다 돼가요. 그럼 아마 지금이라고 진짜 세계 대장경이요. 진짜 한 자리에서요. 설명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런 종파적인 해석이요. 그만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잘 뜨고 저는 그래요. 열린 장에서 한 번이라도 서로 만난다. 그거마다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뭐 한역 부장으로 기타가 하면 티벳이나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이것들이 이제 다 진타가 아마 되면 그게 얼마 안 가서 거의 통합되는 과정이 될 거라요. 그럼 불교에 접근하는 사람은 정말 다양한 종파, 유파의 텐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그게 아마 멋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후반부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그런 예.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이 작업 이야기라 사실 이야기니까 네. 다른 의미를 어떠시면 저희 한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계속 이제 두 번째 이후에 대답